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등폭이 오후 들어서 양시장 모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가 넘게 양시장 모두 오르면서 급등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1%대의 상승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일단 지난주까지의 조정이 길었습니다. 긴 조정 끝에 나온 반등이고 반등폭이 꽤나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또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이번 주 역시나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면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거나 또 경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다지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고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 지표 발표들이 이번 주에는 즐비합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 시장도 다시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G2 국가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디까지 지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긴 조정이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상황은 정리해보자면 좋지 못합니다. 고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달러가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150원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되겠지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삼중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그동안 많이 내린 증시 그리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거래소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들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여러 가지 악재가 발표가 되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펄어비싼 종목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들 모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주 시장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의 마무리, 5월의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좀 견지를 해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에서 2.7%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쯤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육자회담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올바른 시점에 회담을 갖는 데 준비돼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원예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무질서한 개발을 중단하고 녹색 발전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대1로 정상포럼에 이어 열린 베이징 세계 원예 박람회에서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영업 효율성이 외국계 증권사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의 직원 1명 평균 영업이익은 7억 9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인 국내 증권사에 비해 5.6배나 더 많았습니다. 직원 1명 기준 당기순이익 역시 외국계가 6억 8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인 국내 증권사의 6.4배에 달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2200선 오늘 돌파를 합니다. 1.2% 급등이고요. 오랜만에 2200선 다시 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까지 조금 눈치 보기 장세를 벌이다가 오후 들어서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된 모습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장에서 오랜만에 개인이 팝니다. 1,332억 원이나 개인 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투신만 팔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모두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804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대 강세 보이면서 45,000원 다시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소폭의 반등 나옵니다. 현대차 오랜만에 2%대 강세.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업종들, 운송장비 업종들 오늘 특히나 부품 업종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1.18%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LG생활건강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삼성바이오에피스 여러 가지 인멸 정황이 발표가 됐다, 대표이사에. 그리고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KB금융, 금융주들도 올라가고요. SK텔레콤, 네이버, 삼성물산 모두 올라가는데 네이버 제외하면 그다지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749입니다. 750선까지 바짝 올라왔는데 1%대 급등 흐름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11시 이후에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750 탈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은 팝니다. 기관 184억 원, 외국인은 341억 원 각각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정 뒤에 바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CJENM, 셸라젠,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 모두 올라가는데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자, 펄업이 싼 종목 빠지고 남은 종목 모두 올라가는데 HLB와 셀트리온 제약은 2%대 강세가 나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휴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 제넥신 올라가는데 역시나 SFA 전자기기 부품주들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동반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1157원 50전입니다. 3원 50전 정도 달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0원 살짝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 좋게 월요일 시장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를 비롯해서 이번 한 주간의 일정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도 4월 말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확인해야 될 지표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오늘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5월 6일까지 베이징에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문서로 합의서가 작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5월 달 말에 아마 정상회담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그래도 마무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미국의 3월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 지출 같은 경우 감세 이후에는 소비가 많이 가속화가 됐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조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하향 기조를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GDP 전반적인 흐름들이 1분기 깜짝 서프라이즈 이후로 여전히 우려감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4월 30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서 중요한 지표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PSI와 3월 달에 산업 생산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주에 발표됐던 GDP의 1분기 실적 성적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 쪽에서 변화 요인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의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제조업 PMI가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훈풍으로 다가왔었는데 이런 변화가 그대로 이번에도 확장세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국내 실적 관련돼서는 또 중요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의 IT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이번에 본실적을 발표하면서 IR 관련된 동향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황 관련된 언급이 중요하게 보여질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만 어느 정도 좀 고생을 하게 되면 3분기부터 강하게 회복세가 들어올 것이다. 안쪽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변화가 그대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실적 발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1일 날 수요일 날은 국내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하지만 발표되는 4월 수출입 통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수출 증가율에 대해서 계속 어떤 반전 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인내심에 대한 표현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4월 제조업 PMI 지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월 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독일의 4월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최근 들어서 45 이하까지 떨어진 독일의 지표가 그래도 최근에 반등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유럽 전반적인 지표의 호전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3월 공장 주문, 그리고 중국의 4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국내 실적 발표로는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특히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5월 3일 날 금요일 날은 미국의 4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또 서비스업 PMI 지수까지 발표됐는데 특히 고용동향 관련돼서 비농업 관련된 취업자 수가 20만 건 이상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시장의 변화,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국내 실적 관련된 쪽에 KT, CJ 대한통운,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략들이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3중고, 4중고라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을 안 판다. 단순하게 선물 기준으로만 해지를 가면서 관리를 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잘 버틴다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오늘 시장이 안전 신호가 나오면서 추세의 복귀 쪽으로 가져간다는 쪽은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어떤 월말 월초와 관련된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또 하나 실적 발표까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흐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회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가장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까지 계속 제기가 되었던 미국 시장 중심만 강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쪽에서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정체나 아니면 하향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나마 여타국가 쪽으로는 호재 쪽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환율 관련된 변수들 계속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 1160원대 이상은 부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1145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권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한 2160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기 지지권 흐름들은 마련했다 알아봤자 쪽에서 2190선이 회복했다라는 흐름들은 그래도 양호한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계속 관망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번 주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부진 요인보단 기대 요인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대한 변화들은 그래도 추세 회복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진짜 보고 싶었던 게 환율 때문에요. 네.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게 1160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갑자기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조금 빠지긴 했어요. 1158원대인데 지금 1160원대거든요. 그리고 안정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상단을 열어둬야 할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환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네. 어쨌거나 우리가 그동안에 1110원에서 한 1140원 그래 이제 계속 움직였죠. 그 안에서 움직였죠.
예, 그렇게 움직이다가 또 뭐 1140원을 간헐적으로 열기도 했습니다만 1140원 위만 가면 또 주저앉고 하던 예. 환율이 2주 전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무슨 뭐 그 이슈로 예. 여기가 롱플레이를 하면서 1140원 갖다가 올라서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단발성이 그쳤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은행 GDP 발표가 역성장이 좀 컸나요? 컸습니다. 예, 거의 컸는데 일단은 이걸 한번 보시죠. 달러원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면은 오늘 오전 한 10시 좀 못 됐어의 상황인데요. 뭐 차트는 비슷할 겁니다. 일단 이 갭에 주목합니다. 지금 지난 목요일 날 발생했던 이 갭 말이에요. 예. 1150원 위에서 훌쩍 60원을 갖다가 막 가져고 하는 이 갭인데 이 갭이 채워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우선 이 갭을 보시죠. 갭이란 게 이때도 보시면은 이 커스 부분 보시면은 예. 쿵 하락 갭이 나왔습니다만 금방 채워지죠. 채웠네요. 예. 채워지고 보통 갭은 다 채워집니다만 이런 갭이 무서운 거예요. 이때처럼. 이때의 이 갭은 뭐냐 하면은 적어도 한 1060원에서 80원 한 20원 정도의 박스를 갖다가 위로 여는 갭이었어요. 뚫어버리는 거네요. 이 갭은 지금까지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죠. 그렇네요. 언젠가는 채워지겠죠. 네. 언젠가는 채워지겠으나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갭이 컸듯이 이 부분도 궁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RSI 같은 경우는 단기 과매수 국면에 오긴 왔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나 이런 식으로 갈까. 이렇게 옆으로 좀 기면서 매도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과정에 시세는 막 세게 나오는 예. 이 장이 나올까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로 한번 보시죠. 위클리로 보시면은 우선은 이 선이 돌파된 게 컸습니다. 이 우하향하는 이 선 말이에요. 예. 1245원 2016년에 고점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온 거.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 제가 운운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 이때 살짝 아래쪽으로 막 이렇게 아래쪽으로 깨지는 듯한 그림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2번 정도 기술적인 속임수였고 예. 결국은 이 패턴은 위로 간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선 기술적 최소 목표 가격은 이 다이아몬드 높이만큼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번 또 채널을 한번 꺼봅니다. 예. 우상향으로 채널을 꺼본다면은 이제 롱플레이 하는 선수들은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환율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위로 달러 매수로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는 세력들은 자꾸 위쪽으로 한번 붙여보고 싶은 그런 흐름이 되겠죠. 뭐 심플하게는 이렇게 봅니다. 1110원에서 1140원으로 본다면은 30원 레인지. 예. 그래서 40에서 30대에서 1170 아니면 1100원에서 1140원이라고 하는 40원 정도로 기존 박스권을 갖다 좀 넓게 본다면은 그 40원을 더 얹어서 한 1180까지 뭐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분위기예요. 일단 1180원이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여유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네요. 지금 뭐 1140원 근방 내지는 그 위만 오면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많았고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이 정도면 박스권 상대하다 싶어서 거주자 외화예금도 사실상 최근에 많이 드러냈어요. 예, 8, 90%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역송금 수요, 배당금 역송금 수요는 이거는 뭐 다시 샀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니까 실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역의 롱플레이들이 앞서 말한 수출 업체들의 내고 물량, 거주자 외화예금 것들을 땅고도 지금 이렇게 언젠가는 되팔아야 되는 이 롱플레이라면은 이제 만약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돌 만한 무슨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환율은 좀 그때는 이제 하향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1158원에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게 마음은 위로 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작용하는 느낌입니다. 당국의 개입이라고 할까요? 티 안 나는 개입. 그렇죠. 티나게 개입하면 이제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테니까. 오히려 환율을 갖다가 위에서 눌러주는 개입은 미국에서 트집은 안 잡을 거예요. 오히려. 예, 원화를 강세 쪽으로 하는 개입은 그거 안 하고 중국이나 우리 보고 이제 트집 잡는 거는 그거죠. 위안하든 원하든 약세로 해가지고 수출해서 득점 보겠다고 하는 개입은 하지 말라는 게. 굳이 뭐 흑자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 일단 원화 약세잖아요. 지금 달러 강세고 이게 좀 뒤집히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 좀 눌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좀 안정이 될까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4월 말과 5월 초가 겹치는 이번 주간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증시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느끼시겠죠. 어려워요. 야, 이게 지금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결국 최고치 뭐 종가 기준이든 장중 기준이든 간에 열고 올라가 새로운 버리면. 어떤 전임 미답의 그런 어떤 지수를 갖다가 만들어 나갈지 네. 여기가 굉장히 분수령이다 하는 거는 다 아실 테고 그걸 연준이 모르겠으며 22쪽이 모르겠으며 하는도 알걸요? 하는도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제 외환 시장의 달러부터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달러가 너무 은근히 강해서 모두가 허덕허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일간 차트상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꺼놨습니다. 이건 예. 98이에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 98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느껴지죠? 네. 이걸 이번에 올라섰습니다. 올라선 상황이고, 자, 달러 인덱스의 한 57% 이상을 다 차지하는 유로화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유로 달러 차트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정도 차트는 다 읽으실 테고, 이거는 유로의 약세죠. 약세죠. 1유로당 1.25 달러가 필요하던 것이 1유로당 1.114 뭐 이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졌네. 자, 여기서 그동안에 유로 강 달러 약세, 그건 언제였나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2017년 재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를 원하는 분위기. 그러다가 2018년에는 또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막 강하게 올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우리가 다들 주목했던 때. 네.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기에서 미국이 확연하게 좋다. 유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피보나치를 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지간한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만한, 즉 유로 강세에 조정을 받는다면 이 정도 roughly 1유로당 1.12달러예요. 예.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로가 강해질 거야라고 배팅한 세력들의 유로 롱스탑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거든요. 즉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이 1.12달러 레벨이 무너지면서 너도 나도 없이 유로 매수 포지션 던지고 유로가 더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 거야 하는 막 숏이 붙고 하면은 저거는 저 정도가 아니고 원빅 가까이 푹푹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게 아니고 안 밀린다는 꼬물꼬물 거죠. 내려간다 하는 얘기는 예.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의외로 유로 약세에 배팅 중이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밀고 가고 있구나. 유로 약세로, 예. 달러 강으로.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유로가 다시 강세를 띌 만한 재료가 나온다면은 여기서 오히려 유로 숏 세력들의 숏커버가 나오면서 급하게 돌 수도 있구나라는 뛸수 생각을 있다는 해볼 거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게 두 가지가 뭘까? 이번 주에 지표들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별로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 당장 내일인데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FOMC가 열리는 거는 아실 알고, 테고. 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5월 1일 밤에 5월 1일 새벽이 되겠죠. 예. 그때 그러면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내비칠 것인가가 의외로 중요하고요. 예. 또 5월 1일 날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옵니다. 매월 첫째 날. 예. 그죠? 그리고 그날 또 중국의 PMI가 PMI 나와요. 나오죠. 이게 지금 3월 달에 3월 PMI가 좋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간 건데. 버틴 거 아닙니까? 예. 요즘 뭐 중국 증시가 좀 그것이 3월에 PMI가 호조를 띈 것이 지속성을 있는가를 갖다가 이번에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유로존 GDP가 나오는 데다가 예. 그다음에 목요일 날 중요해요. 이거 즉 유로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ECB가 계속해서 아직도 양적 완화를 입에 올릴 정도로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로존 지표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PMI 지표, 유로존, 독일, 프랑스가 다 한 달 전 예. 방송 다시 보시면은 나오다시피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금요일 날 가서 미국 고용 지표, 그다음에 무역 수지, 여기서는 상품 수지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ISM, PMI 서비스 지수, 뭐 이런 것들, ISM 서비스 지수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이번 주가 중요해진 거죠. 만약에 연준이 달러를 갖다가 약세로 몰 만한 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유로존의 PMI가 독일, 프랑스 할 것 없이 유로존 전체적으로 PMI가 좋다든지 한다면은 달러가 멈출 수도 있어요, 강세가. 연준도 도와준다면은. 예. 그렇지 않고 더 간다면은 조금 힘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저렇게 막 올라가는 거 봐서는 외국인들이 냄새 맡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별일 없을 거다. 당장은. 그래서 다시금 나갔던 집 떠났던 외국인들이 살짝 발을 담가보는 게 아닌가. 만약 이게 예. 오늘장 내일장 서정덕이하고 이진우 엿먹으라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는 척 했다가 근로자날 쉬고 왔더니만 다들 이렇게 잘 이렇게 봄날 즐기고 왔는데 그 다음날 패대기를 치는 식이 이렇게 만약에 그 정도면 저희 프로그램이 거의 CNN의 옛날 레리 커들로가 진행했던 그 수준인데요. 그럼 우리 문 닫죠. 예. 아무튼 뭐 바보들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럴 리는 좀 적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환율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환율 급등이 요즘에 좀 재밌는 게 뭐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좀 직설적으로 다가설 수도 있겠지만 이 급등을 할 때마다 화폐 개혁주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게 사실은 화폐 개혁을 당위성에 대해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했다가 이주열 총재가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거든요. 아무튼간에 뭐 화폐 개혁과 환율의 개연성이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뭐 이렇죠. 예. 그때 노무현 정부 2005년도였나요? 그때 거의 임기 말 무렵에 열린우리라는 이 시절에 박승 총재 시절이었습니다. 예. 한은에 박승 총재 시절에 그때 이제 슬쩍 말이 나오다가 접었죠. 예. 접었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이주열 총재가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한번 논의해볼 만한 때가 되었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까지 군부를 뗐어요, 사실은. 준비는 다 되어 있다까지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래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는 된다. 있다 정도까지 그렇죠. 했다가 그 이후에 발언이 살짝 바뀌었죠. 예. 금통이 지난주에 바뀌었죠. 금통이 예. 하면서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예. 그거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네네. 했는데요. 이제 화폐개혁하고 환율하고 연결을 한다면 그거죠. 화폐개혁 내지는 리디노미네이션 발음이 어려우니까 화폐개혁으로 합시다. 네네. 화폐개혁 얘기 할 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가 지하자금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그렇죠. 5만 원짜리가 다 올라오겠죠, 그거 하면. 예. 그럴 때 이제 그게 중요하죠. 뭐에서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인지 비속어를 함 쓰겠습니다. 너희가 뭔 짓을 해서 꼽을 쳐놓은 돈인지 묻지 않겠다. 네. 누구 돈인지도 묻지 않겠다. 가지고 올라와라. 언제든지 바꿔주겠다. 뭐 석 달 내로 바꾸세요. 이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무난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준다면은. 예.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 구린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찝찝하겠죠. 그렇죠. 노출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환율 급등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번 들고 나갔다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이 화폐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견해가 다 달라요. 경제 네, 전문가들마다. 어떤 분들은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당위적으로 그리고 지금 1000대 1이고 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뭐 요즘 워낙에 뭐 이제 유튜브가 정보의 보고가 됐죠. 예, 너튜브가 많이 그렇죠. 예, 유익한 정보도 많고 그 중에는 진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가짜도 많고, 그렇죠.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해서 네. 100% 믿을 건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환율만 하더라도 지금 환율 급등 내지는 환율 전망에서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 온갖 분들이 다 오십니다. 듣다 보면 저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에서 보면 뭐 수십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 논점이 콘텐츠가요? 논점이 다르죠. 예. 논점이 다른데 뭐 이렇게 필요하다는 세력과 왜 하필 지금이냐 뭐 등등의 이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거 거의 Y2K급이에요. 그냥 우리 지갑에 넣어댕기는 지폐가 5만 원짜리가 그냥 50원, 1000원짜리가 이런 새로운 지폐나 동전이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디에 지갑에 넣는 게 돈입니까? 그거 말고 죄다 모든 원장 뭐 할 것 없이 즉 그래서 Y2K급이에요. Y2K급인데 Y2K도 우리 IT 인력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세상이 무너지듯이 겁을 줬지만 예. 넘어갔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안정적일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네. 시기상조일 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좀 경기를 살리는 쪽 음. 이걸로 하면은 뭐
인플레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인플레가 목표인가요? 한 30억 하던 게 그러면 1000분이라면 3억 3천 300만 원. 300만 원? 예. 갑자기 싸 보이나요? 그래서 그게 한 500만 원 또 1000만 원까지는 가져야 되나요? 뭐 그런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과 조금은 우리가 그런 쪽을 가지고 정신산업계 왜 하필이면 이런 소리 안 나올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화폐에 관련주라는 종목들도 보니까 좀 웃겨요. 거의 뭐 정치 테마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실체가 이거는 보장이 테마주 되거든요. 하시는 분들의 늘 드리는 움직이죠. 말씀입니다만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네. FOMC하고 그러면 살짝 같이 여쭤볼게요. FOMC 이번에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역성장을 했단 말이지. 마이너스 0.3%. 네. 0.3%를 기대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 내내 사실 우리 시장이 영향받고 영향받았죠. 많이 네. 오르내렸는데 구설수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제 FOMC를 의외로 이번에 조금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거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모처럼. 예. 요즘 이분 뭐 갖고 얘기하나 싶어 갔더니만 어떤 날은 44개를 올렸더만요.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죠? 자, 여기 이제 이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뭐 다 아주 좋은 재질의 피켓을 막 나눠줬네요. 예. Build the wall. 무역장벽 쌓아라. 끝내라. 이 자기 다 지지자들이죠. 여기서 3.2% 성장 나왔다. 1분기 성장 좋게 나왔다. 이거는 기대와 모든 전망, 예측치를 갖다가 넘어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베리 로우. 인플레가 굉장히 낮다.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였으니까 결국 이건 또 그리고 이날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그래도 금리는 낮춰야 된다. 아니 3% 성장을 하는 나라에 금리가 3%도 안 되는 와중에 금리를 또 낮추랍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외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국내 시황에서도 조금씩 언급되는 것 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만한 내용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IOER 논쟁입니다. 예. Interest Rate on Excess Reserve 해갖고 그 대문자를 딴 하나씩 땄네요. 예. 초과 지준에 대한 이자예요. 이게 지금 22는 마이너스 0.4%죠? 네네. 네, 마이너스 0.4%인데 지금 연준은 초과 지준에서 이자를 줍니다. 그게 얼마냐? 2.4%예요. 예. 지난번 2.25에서 2.5 아닙니까? 그쵸. 지금 요 선이 뭐냐 하면 연방기금리 상단이에요. 2.5%예요. 그런데 보통 2.5%까지 주다가 지난번에는 25p 올리는데 IOER만큼만 20bp를 올려가지고 조금 낮게 올려가지고 요게 2.4%인데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되는가 하면은 자금 시장에서 예. 자금 머니마켓에서 이 금리는 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레벨입니다. 마지노선인가 봐요. 마지노선이다. 예. 왜냐하면은 은행들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2.4%를 갖다가 연준에다 두면 하다못해 2.4%는 받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효 연방기금 금리가 지금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이게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이게 2.44%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효 연방기금 금리 실제 월가에서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 빌릴 때 예. 하루짜리 자금으로 빌릴 때 이 레이트란 얘기예요. 2.4%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데 조금 유동성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겠죠. 그렇다면 2.4%의 이 IOER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은행들이 초과 지준으로 가만히 연준에다가 박아두기만 해도 2.4% 이자가 나오는데 예. 시장에서 2.4를 넘었으면은 2.4에 묶어둘 게 아니고 그 시장으로 금리에 빼는 거죠. 그 금리에 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빼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2.4%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 IOER이 머니마켓에서의 금리 상단 역할을 갖다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월가의 은행들이 뭔가 자금을 구하는데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서는 은근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배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마 이렇게 성장률도 좋고 지표도 좋은데 연방기금 금리 정책금리를 내리게 하겠느냐. 예. 혹시라도 2.4%였다가 2.3이나 2.2나 이렇게 좀 낮춰줄라나 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안 해보세요. 지금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빠뜨렸네요. 예. 미국 증시를 차트를 빠뜨렸는데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실 테고 연준이 봐도 백악관이 봐도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여기서 이중 천정치고 빠져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그러면 연준이 설마 파토해 놓겠느냐? 그렇다면 혹시 IOER에도 좀 낮춰줄라나? 이 기대가 지금 시장에 살아있는 것 같고요. 우리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선물 막 사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뉴욕에서 전화 받고 저러는지. 네, 뭐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FOMC 별거 아닐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FOMC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 선이 지금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우상향, 네네. 이 차트상으로 말씀드리죠. 우상향 이 추세선이 예. 현재로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20포인트 넘었으니까. 예.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이 얇은 이 구름대 이거 내려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어쨌거나 앞서 살펴보셨던 이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와 이벤트들 확인하고 저선 위에서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선 깨지고 난다면은 또 이제 그거 하죠. 그때는 결국 문제는 2175라운드입니다. 2175라운드를 갖다 2170 내지 80을 갖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올라온 폭을 갖다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2200 회복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의외로 중요한 상당히 그래도 주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폭을 잘 지키는지 이번 주에 지켜보면서 약간 외줄타기 느낌은 있지만 주말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품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고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